네, 104회 전산회계 1급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기말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재고자산 공부할 때 단가 결정법, 수량 결정법 배운 적 있었죠? 자, 단가 결정 방법에는 뭐가 있었죠?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가중평균법, 개별법. 물론 가중평균법은 다시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공부를 했던 내용들은 선입에서 이제 이 가중평균법까지가 이제 주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쵸? 자, 개별법은 주로 어디에서 주문 생산하는 기업들이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얘들하고는 약간 좀 성격이 달랐죠. 그래서 얘가 여러분들 나중에 그 원가 회계 배울 때 어떤 원가 계산이었습니까? 얘가 바로 개별원가 계산이었죠. 조선업이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항공기 제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개별법 기억나시죠? 자, 그게 바로 개별원가 계산이에요. 그리고 선입, 후입, 평균법,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원가 회계에서 배웠던 얘들이 바로 종합원가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원가 계산은 주로 어느 기업들이 많이 쓰죠? 대량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런 내용까지 좀 연결 지어서 이해하시면은 공부할 때 상당히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량결정법은 계속기록법하고 실지재고조사법하고 혼합법이 있는데 얘도 가끔씩 물어보니까 쌤이 필기를 해드리는 김에 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단가 결정 방법이 아닌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3번이 되겠죠. 연수학계법은 단가 결정 방법이 아니라 감가상각 방법이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나온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자, 이 문제 별표. 이 문제는 시험만 치면 나오는 문제죠. 그쵸? 여러분도 공부하다 보면은요, 맨날 이론 문제에서는 이 문제 나오잖아요. 그쵸? 이건 외우셔야죠. 그래서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현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냥 현금이라고 해요. 근데 현금성 자산 있죠? 요거는 이제 세 가지가 있죠. 누구?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 다음에 취득 당시예요. 여기다 적으세요. not 결산. 결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입니다. 그리고 현금은 지폐와 주화도 들어가지만 모두 들어간다. 당연히 통화대용증권 같이 들어가는 거죠. 뭐 송금수표, 뭐 우편한증서, 자기약수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타임밸런스표.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현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편한증서도 현금이죠. 얘가 통화대용증권이니까. 보통예금 있고요. 정기예금은 아니죠, 그쵸? 정기예금이 만약에 만기가 3개월 이내이다 그러면은 뭐 같이 넣어주시면 되는데 뭐 그런 말이 없으니까 일단 패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좌예금 들어가죠. 단기매매증권은 현금하고 관계없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100만원, 5만원, 50만원, 40만원 더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합이 195만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 후에 지출과 관련하여 성격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유형자산을 처음에 취득을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한다? 1년 이상 보유를 해요. 그쵸? 그리고 나중에 필요 없으면 처분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 보유하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가 첫 번째 감가상각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바로 지출이죠. 그러면 이 지출은 크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얘는 그렇죠.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고 그죠? 또 이제 자산의 원가를 증가시키는 그런 지출이기 때문에 얘들은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때 이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한 4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하라고 했죠. 그쵸? 자, 누가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설치. 3가지. 그 다음에요, 증설. 그 다음에 개조. 다른 말로 리모델링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고 그 자산의 원가를 증가시키는 그런 지출이기 때문에 이런 지출이 바로 자본적 지출이에요. 근데 수익적 지출은
원상 회복만 시키는 지출이지 뭐 내용 연수가 연장이 된다던가 그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것보다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주로 수선비를 사용하는데 이에 대한 이제 케이스는 두 가지만 딱 암기하라고 했죠. 유리창 교체, 페인트 도색.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면 성격이 다른 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1번의 엘리베이터 설치는 당연히 자본적 지출이고요. 그렇죠? 2번의 페인트 도색은 수익적 지출이죠. 그리고 3번에 파손된 타일의 원상 회복을 위한 수선이다. 자, 원상 회복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원상 회복이란 말이 들어가면은 여기에 안 나왔다고 해서 쌤 이거 자본적 지출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원상 회복을 위한 지출은 무조건 수익적 지출입니다. 그리고 보일러 부속품의 교체 이것도 어찌 보면은 수리를 하는 거죠. 수리. 그쵸? 그래서 수리하는 그런 개념들은 전부 다 수익적 지출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 예문이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나 이 문제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느낌상 얘들은 수리의 개념이니까 원상 회복을 위한 지출이구나. 그렇게 보시면은 수익적 지출로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의 엘리베이터 설치가 혼자만 자본적 지출이니까 성격이 다른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내부 창출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맞는 말이죠. 자, 우리 신문이나 뉴스 보시면은요, 이런 말 나오죠. R&D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네. 자, R이 연구 단계고요. D가 개발 단계예요. 이게 이제 Research and Develop이에요. 그러니까 연구하고 개발하는 비용들, 연구 개발비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연구비는 이제 주로 이제 비용 처리하고요. 개발비가 주로 뭐다? 자산을 처리해요. 자, 이 내용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2번. 산업재산권, 저작권, 개발비 등이 대표적이죠. 자, 우리가 무형자산의 종류를 암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사업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합병을 의미하는 건데, 자, 합병할 때 발생하는 영업권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영업권 합병할 때 발생하는 거니까 당연히 무형자산에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근데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 잘못된 것이죠. 자, 영업권이 뭐예요? 다른 회사를 우리가 돈을 주고 인수할 때 그 회사의 어떤 초과 수익력까지 우리가 돈을 주고 보상해주는 그런 개념이죠. 맞죠? 그래서 이 영업권은 쌤이 내부적으로 창출할 수는 없다고 했죠. 항상 어떻게 외부에서 돈을 주고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항상 돈을 주고 취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외부 창출이 인정이 된다라고 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주로 어떤 경우가 합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합병. 자, 3번.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not 화폐성. 만약에 화폐성 자산이다 이런 나오면 이건 틀린 거예요. 화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화폐성입니다. 비화폐성. 화폐성이라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자, 한 번씩 이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4번.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맞는 말입니다. 자, 잠시만 해설 볼게요. 자, 우리 R은 연구 단계고 T가 개발 단계인데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개발비는 비용 처리합니다. 그때 우리가 쓰는 이름이 경상의 연구 개발비고요. 그 다음에 또는 경상의 연구비라고도 합니다.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이제 개발비는 뭡니까? 그게 바로 무형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개발비예요. 그럼 이 둘 중에서 무형 자산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개발비를 무형 자산이라고 하고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개발비는 개발비가 아니라 그냥 경상의 연구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떤 연구비, 개발비를 지출했는데 이게 연구 단계에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 개발 단계에서 들어간 건지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즉 애매모호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둘 중에 어떤 것으로 처리를 해야 되느냐? 연구 단계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및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평가손익을 단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맞는 말이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의 기간 동안에 그쵸? 주식 하나를 구입했는데 그걸 100원에 구입을 한 거예요. 근데 12월 말일 날이 되었어요. 그러면 정보용자에게 100원에 구입했으니까 100원입니다. 이렇게 보고하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왜? 정보용자는요. 100원에 구입했지만 12월 말일 날의 주가는 얼마이냐? 12월 말일 날의 주가를 알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매매 증권에 대해서는 정보용자가 12월 말일 날의 주가, 즉 12월 말일 날의 공정가치로 보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공정가치가 이제 일반적으로 주가를 의미한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이걸 쌤이 항상 이제 FV라고 하죠. 페어밸류. 페어밸류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이 주가가 100원짜리가 이제 뭐 150원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뭐 80원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런 거에 따라서 뭐다?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나오는 건데 이런 평가 손실, 평가 이익을 평가 손익이라고 해요. 맞죠? 자, 이런 걸 어떻게 한다? 여기 있네요. 이런 걸 단기 손익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단기 손익이란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런 뜻이에요. 맞는 말이죠. 2번. 매도 관한 증권은 시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평가 손익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인식한다? 이건 틀린 말인데 왜요? 자, 이 문제를 풀려면은요, 여러분들이 자본의 종류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본 종류 암기할 때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 이거 암기하라고 했죠. 이때 쌤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게는 뭐가 있다? 매해파가 있다라고 이렇게 쌤이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렸죠. 그럼 이 매해파에서 매가 뭐예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이죠. 즉 매도 가능 증권을 평가해 가지고 생긴 손실이나 이익은 단기 손익, 수익과 비용이 아니고요. 뭘로? 자본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자본 중에서도 뭘로 인식하는 거예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인식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인식한다. 이래 나와야 되는 거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단기 손익은 수익과 비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단기 매매 증권은 취득 시의 부대 비용은 발생 즉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습니까? 맞는 말이죠. 아니 쌤, 자산은 구입할 때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거 공부 안 한 거예요. 아시겠죠? 맞아요. 자산을 구입 시의 비용은 원가에 포함을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유일하게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한다고 쌤이 몇 번이나 얘기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계 문제도 잘 나오고 말 문제로서도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별표에서 암기해야 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4번. 만기 보유증권의 취득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그렇죠. 우리가 유가증권은요. 매도 가능 증권도 있고 또 만기 보유증권도 있죠. 그렇죠. 또 조금 더 들어가면은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구입 시의 비용은 전부 다 원가에 포함을 해요. 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자기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자본 항목의 성격이 올바르게 작성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6번 문제도 5번처럼 자본의 종류를 암기하셔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항목들을 보시면서 답을 찾아내시면 되는데 아무튼 올바르게 작성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주식 처분이익 돼 있는데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누구예요? 자본잉여금이죠. 쌤이 자본잉여금 외울 때 어떻게 암기하라고 했죠? 주감자 기억나시죠? 주감자, 주전자 말고 주감자, 그쵸? 그 다음에 자본조정은요? 자주 감자 미. 그래서 선생님이 머리를 감을 때마다 자주 감자 미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렇죠? 그렇게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어떻게 암기하라고 했어요? 매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요, 이렇게 나와 있는 법적 적립금, 적립금이죠. 법정인데
그 다음에 임의 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자본금은 보통주가 있고 우선주가 있고.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암기하셔야 돼요. 물론 뭐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은요, 어차피 실무와 이론 시험은 같이 치니까 뭐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기초정보관리에 계정과목 조회 등록 띄우셔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한다? 뭐 이익잉여금 맞죠? 자본잉여금 이렇게 띄어서 뭐 클릭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회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근데 그거는 진짜 내가 모를 때 하는 거고 가급적이면 암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1번 자기유식 처분이익은 자본조정이다. 맞습니까? 아니죠. 자기유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자본잉여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냥 솔직히 이것만 암기하시면 되는 거죠. 2번 자기유식 처분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 자, 자기유식 처분 손실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아니라 뭐다? 자본 조정 항목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자본 조정이에요. 그 다음에 감자 차익. 감자 차익은 이익이죠. 자본거래 이익은 전부 다 잉여금이에요. 잉여금. 그렇기 때문에 자본 잉여금입니다. 잉여금. 그래서 자본 잉여금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올바른 것은 4번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감자 차손은 자본 조정이다. 자본 조정은 보통 자본거래 손실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진다 뭡니까? 뭐 손실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잉여금은 플러스 자본이라고 하고요. 자본조정은 마이너스 자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본잉여금은 자본이 증가하는 거고 자본조정은 자본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전체의 금액이 얘들 때문에 증가하고 감소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7번 다음 자료는 12월 31일 날 결산 자료입니다. 상품 매출원가를 계산하고 이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상품 매출원가를 구하는 공식 알고 있죠? 어떻게 구한다고요? 기초상품 재고액에 순매입을 더하고 그 다음에 기말을 빼야 되겠죠? 그래서 쌤이 항상 이 문제 풀 때는요, 어떻게 여기에 매출원가의 계정을 죄송합니다. 상품 계정을 이용해서 풀면 좋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품 계정은 차변에 뭐다? 차변이 항상 창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창고에다가 기초상품과 순매입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초가 1000만 돼 있네요. 그럼 여기다가 1000만 원 적으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말로 2월 상품이죠. 저번 연도에 팔고 남은 게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이걸로 장사가 안 되니까 좀 더 구입을 한 거죠. 그게 상품 매입액 500이에요. 그러면 이 500을 다 적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혹시나 매입한 물건 중에서 불량 나거나 뭐 조금 이제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도로 보내거나 그런 환출, 애누리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게 있으면 빼야 돼요. 그게 바로 애누리와 환출이죠. 70만 원 빼야 됩니다. 결국 순수하게 매입한 건 얼마입니까? 43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창고에는 얼마의 물건이 있어요? 1430만 원치의 물건이 있죠. 맞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한다? 열심히 팔아야죠. 그럼 팔았을 때 이제 판매한 그 부분은 매출원가가 되는 거고요. 팔고 남은 거는요, 기말이죠. 근데 실무에서는 팔 때마다 금액을 체크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어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시스템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말에 팔고 남은 걸 구해가지고 걔를 빼면은 매출원가 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기말에 팔고 남은 게 얼마가 있다? 400이래요. 400. 그쵸? 400이에요. 물론 이 400은 다음 연도에는 이제 기초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1430에서 400을 빼니까 얼마가 모자랍니까? 1030이 모자라죠. 그럼 우리는 이것만 보더라도 1030이 이번 연도에 팔려나간 원가이구나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굳이 여러분들 붕괴 안 하더라도 여기에 금액이 1030으로 되어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2번밖에 없죠. 그럼 2번이 답이에요. 이해되겠죠? 그리고 굳이 이제 이거를 붕괴한다면은요. 자, 붕괴한 거, 회계 처리가 붕괴죠. 붕괴한 것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우리 전산회계 기초과정에서 배웠던 거 여러분들 실력을 좀 뽐내시면 되겠죠. 자, 정기한 것을 분계로 만든다. 어떻게 하면 돼요? 상품의 매출원가를 땅 때립니다. 그럼 매출원가가 아야 하면서 대변에 있던 놈이 차변에 도망가요. 그러면 차변에 뭐다? 매출원가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대변에 뭡니까? 상품이
얘를 때리면서 야 비켜 하면서 상품이 대변해 오는 거예요. 좀 유치하지만 네, 이렇게 이제 정기한 것을 붕괴할 때는요 이렇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 때리면 아야 하고 차변에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상품이 내려앉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출 원가 상품 이렇게 붕괴를 하시면 돼요. 좀 유치했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거래 판례소와 그의 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건 여러분들이 붕괴를 하시면은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자, 1번부터 볼게요. 신용카드의 연회비 1만 원이 신용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연회비라고 하는 것은 수수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차변의 수수료 비용 그리고 대변에 카드로 결제가 되었으니까 결국 이것도 돈 안 준 거죠. 그래서 대변에 뭐다? 미지급금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대변에 미지급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증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결합관계가 이루어져 있으면 되는데 1번 보세요. 어때요? 자, 수수료 비용은 비용 발생이죠. 그럼 이거는 맞아요. 근데 미지급금은 부채의 증가죠. 근데 자산의 감소라고 되어 있죠.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입니다. 답이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2번은요. 예금의 결산이자 1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들어왔으니까 이자 벌었죠. 대변에 이자 수익, 수익 발생,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왔으니까 자산 증가. 그래서 이런 결합 관계들만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맞는 거죠. 3번 마찬가지 원재료를 외상 구입했습니다. 그럼 원재료 들어오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 원재료 자산이니까 자산 증가, 외상 매입금 부채니까 부채 증가, 자산 증가, 부채 증가 맞는 말이죠. 4번은 외상매입금 10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답니다. 그러면 외상값 갚았으니까 차변에 외상매입금 부채 감사할 거고요.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결국 다음 달에 또 결제일 날에 돈 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도 뭐다? 다시 또 외상매입금이 되는 거예요. 부채의 증가. 근데 부채가 감소하면서 부채가 다시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이론적으로 분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분괴를 굳이 한다면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붕괴하면서 나중에 이 외상매입금에 대한 거래처를 전산해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나온다면은 붕괴를 하셔가지고 거래처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붕괴 안 하는 거지만 얘들은 이제 거래처가 달라지기 때문에 붕괴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 예, 맞는 말이죠.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는 9번부터 원가 회계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원가 회계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해야 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암기 사항을 잠시 보고, 그 다음에 원가 회계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가회계 문제를 풀기 앞서 원가회계 이론 간단하게 암기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자, 첫 번째, 원가는 발생 형태에 따라서 재료비, 농업비, 제조용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가는 다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추적할 수 있으면 직접비, 추적할 수 없으면 간접비라고 하는 원가로 다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는 행태에 따라서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기초원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 기초원가는 두 가지가 있죠.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공원가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 가공원가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죠.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를 제품으로 가공시켜주는 원가를 가공원가라고 해요. 그래서 제품으로 전환시킨다라고 해가지고 전환원가다라고도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전환원가는 결국은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니까 원가에서 직접 재료비를 빼면은요, 남는 거는 직접 농업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가 있기 때문에 직접 농업비 플러스 제조간접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기초원가와 가공원가 둘 다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 그때는 직접 농업비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매물원가하고 기여원가에 대해서 개념을 물어보는데, 자, 매물원가는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원가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과거에 이미 발생한 원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회원가는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포기한 다른 원가 중에서 가치가 가장 높은 원가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정비와 변동비에 대해서 이제 요 두 가지의 그래프의 모양을 물어보는데, 먼저 변동비부터 보겠습니다. 자, 변동비는요,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생산량이 증가하면은 총 원가가 증가합니다. 그쵸? 하지만 누구는요, 단가는 일정합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암기하셔야 되고, 반면에 고정비는요, 생산량이 오른쪽으로 증가할수록 전체 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요, 그만큼 감소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갔을 때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거꾸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동비는 생산량 감소하면은 총원가도 감소하고, 그렇죠? 하지만 단가는 그대로 일정합니다. 근데 고정비는 어떻습니까? 생산량 감소해도 총원가는 일정하지만 단가는 오히려 증가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양방향으로 언제라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가액의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9번부터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9번 문제는요, 별표죠. 혹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아마 이 9번 문제가 정말 자주 시험 문제에 등장했음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쌤이 이때는 거의 답이 어떻게 나온다고 했죠? 기초제품, 매출원가, 기말제품, 요 세 개에서 답이 잘 나온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을 고른다면은 결국 4번이에요. 기말제품, 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는요, 결국 제공품 계정이에요. 이 제공품의 계정을 제조원가 명세서로 만들어버린 게, 죄송합니다. 서류로 만들어버린 게 제조원가 명세서예요. 아시겠죠? 그럼 제공품 계정은 차변에 뭐가 있죠? 기초제공품, 단기총 제조원가, 다 만들어버리면 제품. 다른 말로 단기제품 제조원가라고 하죠. 얘가 이제 3번에 있는 얘의 정식 명칭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 그래서 이렇게 기초제공품, 여기 있죠? 기초제공품,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요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제공품 계정에 들어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말 원재료는 당연히 뭡니까? 직접 재료비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없는 것들은 바로 뭐다? 제품 계정에 있는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의 글씨는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보통 답으로 많이 나와요.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쌤, 제품은요, 이거는 여기에서 날라오는 거기 때문에, 맞죠? 그렇죠? 여기서 날라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어렵다 그러면은 전기분 원가 명세서 아시죠? 이거 띄우셔가지고 그냥 이거 보시면서 하나하나 문제 풀면 돼요. 이것만 띄우셔도 여기에 뭐 원재료비 클릭하시면은요, 여기에 기초 원재료 뭐 이런 거 나오고요. 그쵸? 또 여기 보시면은 단기총 지비용, 기술제공품, 기마제공품, 단기제품 제공가 나오거든요. 이런 글씨 보시면서 하나하나 찾으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이 문제는 잘 나오니까 쌤이 요 세 가지에서 보통 답이 나오더라. 그걸 베이스로 깔고 그래도 안 나오면 이제 이걸 보시면 되는 거죠. 그쵸? 네. 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중 원가의 분류 방법과 종류가 잘못 작성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건 뭐 외울 수밖에 없는 건데 조금 지엽적이다. 그쵸?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는요,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참고만 하시고요. 그냥 외워주세요. 어쩔 수 없다. 그쵸? 자, 참고로 이제 여기 역사적 원가하고 예정 원가가 되는데, 역사적 원가와 예정 원가는 그 시점에 따른 분류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번의 원가 행태에 따라서 변동비와 고정비로 나눈다. 방금 쌤이 암기사항으로 보여드렸던 내용이고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는 직접비와 간접비, 그 다음에 의사결정은 관련 원가와 매물 원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모론가는 이제 뭔가 하면 다른 말로 비관련원가예요. 여기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비관련원가입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련원가와 비관련원가로 나누는 건데 그 비관련원가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매모론가이기 때문에 그쵸? 매모론가는 의사결정에서 무시당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의사결정과 관련이 없는 원가입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이렇게 드러낸 건데 어찌 보면 뭐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베스트로 잘못된 것은 2번이기 때문에 2번을 정답으로 찍으셔야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예,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예요. 11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원가와 가공원가를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초원가는 우리가 이제 직접비라고 하죠. 누굽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두 개를 합치면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직접비를 합치면 돼요. 여기 10만원, 20만원. 얼마? 30만원이죠? 그럼 정답은 1번하고 3번에서 정답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2번하고 4번은 날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공원가. 자, 가공비는 뭐예요?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원가죠. 그래서 주로 이제 누가 되는 겁니까? 얘는 그렇죠. 직접 노비하고 맞죠? 플러스 뭐다? 제조 간접비였죠. 그러니까 제조 간접비는 여기 있는 간접비의 합이에요. 그리고 직접 노비는 여기 있네요. 결국 10만 원을 제외한 즉 직접 재료비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이기 때문에 요 20만 원하고 얘들을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20에 5만 원, 10만 원, 5만 원이니까 합이 40만 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제조간접비의 예정 배부율은 기계작업시간당 80원이고 실제 기계작업시간이 5만 시간일 때 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이가 13만원 과대 배부인 경우에 간접비의 실제 발생액이 얼마입니까? 자,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정상원가 계산이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런 생각이 안 들면은요, 이 복습이 너무 안 된 거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풀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 원가 회계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얘는 개별원가 계산이네, 얘는 종합이네, 얘는 정상이네, 얘는 부문별 원가 계산이네, 이런 이제 느낌들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실제 발생액은 실제 배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 나올 때는 항상 뭐라고요? 예정 배부, 실제 배부, 배부 차이 세팅하라고 했죠. 그렇죠? 그럼 얘를 구하려면 얘와 얘를 알아야 돼요. 근데 배부 차이는 나와 있습니다. 얼마? 13만원 과대 배부예요. 그럼 여기다가 과대 13만 적으시면 돼요. 그죠?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예정 배부액만 구하면 됩니다. 근데 예정 배부액이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이 자료 가지고 예정 배부액을 구하자는 얘기죠. 자, 공식 아시죠?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기준. 이게 절대로 예정 기준이 아니죠. 실제 기준이에요. 그러면 예정 배부율은 여기 나와 있죠. 시간당 얼마? 80원. 맞죠? 그러니까 1시간당 80원이 나오겠네라고 예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 일한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5만 시간이죠. 그래서 5만 시간 정도 우리가 실제로 일을 했는데 지금 빨리 간접비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간접비가 1시간당 얼마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예측치를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1시간 일할 때마다 80원 나온대요. 그럼 실제 일한 시간이 5만 시간이니까. 맞죠? 바로 다시 예정 배부액은 400이 나오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400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우리는 400을 간접비로 배부를 했는데 실제 이제 발생한 간접비가 얼마이길래 이 예정 배부액이 13만 원만큼을 너무 과대하게 배부를 했느냐 그 얘기예요. 맞죠? 얼마? 387만 원이 실제 배부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온 게 387만 원이니까 그쵸? 처음에 내가 예정 배부했을 때 13만 원만큼을 너무 과대하게 배부한 거죠. 그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자, 13번 문제부터는 이제 부가세 이론 문제가 풀이가 될 겁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요, 정답이 재화의 공급이겠죠? 그럼 나머지는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얘들을 암기하셔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는 판매가 아니라는 얘기죠. 맞잖아요. 돈 받고 물건 판 게 아니니까 너희들은 굳이 10%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기본 강의에서 쌤이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5가지를 조금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담보의 제공이 있었죠. 담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판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한테 돈 못 갚으면은 이거 너 줄게 하고 그냥 담보를 설정한 거지, 물건 판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과세하지 않습니다. 즉 재화의 공급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업의 포괄 양도이죠. 사업의 양도.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선생님 설명드렸죠. A가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의 가게를 하나 하고 있었어요. 뭐 1억짜리의 뭐 PC방 하나를 하고 있었다. 근데 얘가 뭐다?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B한테 PC방을 판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PC방을 넘겼으니까 당연히 뭐다? 1억에 대해서 1,000만 원만큼의 부가세를 과세해가지고 세무서에다가 내야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인정해요. 오케이. 내야 돼요. 그럼 B는 어때요? B는 이제 1억을 인수했으니까 얘는 매입세액이 생겼죠. 1,000만 원. 그럼 얘는 세무서한테 뭐다? 공제해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세무서는 중간에서 얘한테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얘한테 1,000만 원 주는 거니까, 맞죠? 세무서한테는 뭐예요? 남는 게 0이죠. 갑자기 세무서가 뭐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얘한테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얘한테 또 1,000만 원 내 주는 거지? 짜증이 난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안 되겠다. 법으로서 그냥 사업을 양도할 때는 어차피 받아가지고 주는 거니까 그냥 과세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 말은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건 안 돼요. 전체를 양도할 때는 공급을 안 봐요. 근데 PC방을 하고 있죠? 그럼 PC가 10대인데 이 중에서 한 대만 판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전체를 양도한 게 아니고 일부만 양도한 거죠. 이런 거는 과세합니다. 그런 거는 과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양도이지 일부 양도가 아니에요. 전체 양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포괄적 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설명이 좀 길었다, 그쵸? 아는 건데 모르셨습니까? 아셨습니까? 아시고 계신 거죠? 믿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조세물납입니다. 자, 조세물납은 이제 우리가 원래 그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현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물건으로 내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일부 이제 법에서 이러한 내용들은 현금으로 내기가 조금 안타까우니까 이런 것들은 물건으로 납부하라는 얘기죠. 그걸 뭐라고 한다? 조세물납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님께 건물을 한 2개 정도를 갖다가 상속을 받았는데, 맞죠? 갑자기 나는 뭡니까? 놀고 있다가 상속받으니까 졸지에 부자가 된 거예요. 맞죠? 근데 법에서는 야, 너 상속받았지? 상속세 내. 그러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저 돈 없으니까요. 2개 중에서 그냥 1개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물건으로 납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가져가면은요, 세무서에서는 그 건물을 어떻게 한다? 다시 팔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공매라고 해요. 공매. 그 공매를 해가지고 현금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 세금을 떼고요. 그 다음 남는 돈은 어떻게 할까요? 남는 돈은 다시 얘한테 돌려줍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세금이 5천만 원인데 1억짜리 건물 주면은요, 1억을 국가가 그냥 먹겠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공매를 통해 가지고 현찰로 만든 다음에 세금만 떼고 나머지를 돌려줍니다. 자, 그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요,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뭡니까? 공매는, 맞죠? 공매도 결국 뭐예요? 국가가 얘가 세금 안 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 건물을 압수해 가지고 공매를 통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럼 쌤, 공매도 돈 받고 파는 거니까 얘도 과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매는 뭡니까? 공적인 거기 때문에 얘도 뭐다?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국세징수법, 다른 공매, 얘가 세금을 안 내가지고 이제 압류해가지고 처분했다. 맞죠?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 등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공적인 경매, 이런 공매와 경매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 조금 말이 길어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법률에 의한 수용, 맞죠? 이건 뭡니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아무튼 어떠한 법에 의해 가지고 수용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기억나시죠? 자, 이걸 다시 또 설명한다고 참 시간이 길었습니다.
자, 그러면 13번 문제의 정답은 몇 번입니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죠. 2번이 되겠죠. 쌤 얘기했죠.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중에서 일부만 승계하는 건 과세한다고요. 전체를 양도해야 돼요. 전체를. 맞죠?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전체를 양도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는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과세합니다. 자, 1번의 담보, 3번의 물납, 4번의 공매 이런 것들은 그렇죠. 자, 다음은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 별표. 자, 이 문제 중요하죠. 시험만 치면 나옵니다. 암기하세요.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세표준은 쉽게 얘기하면 공급가액이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요,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 즉 더하는 것, 포함하지 않는 것, 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공제하지 않는 것도 출제를 하는데, 자, 이 두 개하고 이제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공급가액에 포함을 하고 안 하고는 언제 이야기입니까? 물건을 판매하는 그 당시의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 물건을 팔았던 그 당시에 미안한데 얘들은 부가세를 과세해야 되겠다. 포함해주라. 좀 더 더해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들은 물건을 파는 그 당시에 혹시나 포함이 되어 있다면 빼란 얘기죠. 왜? 얘들은 과세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이건 뭡니까? 자, 이거는요, 얘들하고 시점이 달라요. 얘들은 판매했던 그 당시, 즉 공급했던 그 당시의 시점이고요. 얘들은 뭔가 하면은 공급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이죠. 맞죠? 그럼 얘들은 뭐다? 공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얘들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놔두어란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데 기본 강의 때 설명드렸으니까 요거 꼭 체크해 놓으시고 페이지 찾으셔가지고요 교재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걸 묻고 있으니까요 포함하는 걸 암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포함하는 게 주로 누가 있습니까? 첫째, 할부이자. 둘째, 대가의 일부를 받는 운반비, 보험료, 포장비, 그 다음에 각종 이런 세금들, 맞죠? 얘들이 먼저 붙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에 부가세가 붙으니까 결국 과세를 하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죠. 그 다음에 제3자 마일리지.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맞죠? 상대방이 돈을 안 주고 제3자가 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물건 팔았으니까 과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결제를 하든지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아닌 다른 3자가 결제를 하든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무조건 물건 팔았으니까 과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부이자, 그 다음에 각종 운반비, 보험료, 각종 세금들, 그 다음에 제3자 마일리지, 요 세 가지가 이렇게 묶으면 세 가지죠. 외울 때는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공급가액에 포함이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때 선생님이 비교할 게 하나 있다고 했죠. 할부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만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죠? 왜 연체이자는 왜 포함하지 않습니까? 불쌍하다.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따른 뭐다? 어떤 정신적인 그런 배상으로 연체이자를 받는 건데 여기까지 10%를 과세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연체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1번의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정답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매출 NE와 환입, 매출 할인. 당연하죠. 얘들도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포함하는 걸 묻고 있으니까 일단 1, 2번은 정답이 아니에요. 요 두 개는 빼주는 거니까.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인데 자, 4번부터 볼게요. 4번. 4번은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당연히 이것도 뭡니까? 그렇죠. 판매가 아니죠. 왜냐면 팔았는데, 그죠? 구매자한테 도달하기 전에 파손이나 훼손되었다면은요, 그건 어떻게 한다? 당연히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아닙니다. 결국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및 개별 소비세. 자, 이런 세금들은 뭐라고요? 전부 다 물건값에 다 붙고 나서 그 다음에 부가세를 때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각종 세금들도
과세표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포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15번 문제입니다. 부가치세법상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고하는 경우에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공고 시기로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동산 임대를 하시는 분들은요, 그 세입자한테 보증금 받거든요. 그쵸? 그럼 보증금 받는데, 세법은 이렇게 봐요. 이 보증금을 우리 임대인들이 굴려가지고 나중에 여기에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거다라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요, 그 창출된 수익도 임대료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임대료를 뭐라고 한다? 간주 임대료라고 해요. 간주란 말이 뭐예요? 우리 간주 공급 들어봤죠? 공급이 아니지만 공급을 보겠다. 이 말은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임대료가 아니지만 임대료로 간주하겠다. 임대료로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과세하자는 이 공급 시기를 언제로 볼 거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이 있으면은요, 이제 1기가 있고 그다음에 2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다시 예정과 확정으로 나누죠. 맞죠? 그 예정과 이제 확정으로 나누는데, 근데 간주임대료는 발생한 그 공급 시기가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언제인지 정확하게 날짜를 구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세법은요, 이렇게 하랍니다. 어떻게? 그냥 예정 확정 그 끝나는 날짜로 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1기 예정이면 언제입니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죠. 그러면 3월 31일 날을 공급 시기로 받는 얘기예요. 그러면 1기 확정은요, 4, 5, 6이니까 6월 30일. 이해되죠? 2기는요, 2기 예정은 7, 8, 9니까 9월 30일 끝난 날이죠. 9월 30일. 그 다음에 2기 확정은요, 10, 11, 10이니까 12월 말 날이 끝난 날이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그 신고 기간이 끝난 날짜 있잖아요. 3, 6, 9, 12. 이렇게 끝난 날짜, 그 날짜를 공급 시기로 보랍니다. 왜? 애매모호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간주임대료의 공급 시기는 언제이다? 예정 신고 기간과 확정 신고 기간이 끝난 날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15번까지 회계 1급 이론 문제 풀이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105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